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창궐하고 혼란과 무질서와 온갖 불법과 음란이 횡행하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회복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먼저 저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탓하기 이전에 저희 안에 모든 악함과 음란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신성,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에서 저희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수 군대의 대장 되시오니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과 음란함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싸운 것이 아니오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보면서 미워하고 칭오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듯 저희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스피커가 돼야 되는데 스태프분들 노트북 스피커 좀 설치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어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은 내일 전할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끊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내일 얘기를 안 듣게 되면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안 듣고 오늘만 들으실 거면 그냥 오늘 안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조국을 위해 울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CT 촬영을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감정, 기분 다 빼고 아주 냉정하게 팩트를 한번 나열해 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한반도에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없고,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북한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분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개국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만 한다면은 그럼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발 이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고 이 나라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60년간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불리는 성취가요, 지난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5천년 민족사에서 가난과 굶주림이 끊어진 유일한 60년이 대한민국이죠. 그 이전 가난과 굶주림이 끊어진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60년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었던 60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사적인 성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취는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취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킨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었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우리가 60년 동안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이었습니다. 기도로 만들어지고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숨어서 기도하고 또 드러나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이 자연스러운 열매였죠.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장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너희들이 풍족하고 부유해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풍족하고 부유해져도 너희들이 경건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다시 너희들에게 철멍에를 주신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이 많은 복을 누렸는데 이것은 조건부였습니다. 우리에게 민족적 사명이 있고 국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작은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비전, 시대적인 사명을 보지 않으면은 내 작은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라 망하면 뭐합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정확한 사명을 보고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가야 되는데 6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얻어낸 성취와 성공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약속처럼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였습니다. 북한을 열려는 거였죠. 북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대로 지켜보라는 게 아니었죠. 세계 평화였습니다. 열방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라는 거였죠.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조건부 성취와 성공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예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청교도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죠. 풍요는 그 어머니 경건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바로 대한민국에 해당합니다. 풍요라고 줬죠. 그랬더니 그 경건함, 거룩함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은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해지는 데서 시작을 하죠. 악하고 음란해지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대립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흐름과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흐름과의 대립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이 마음이 황망해진 한국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해지죠. 그리고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럼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의 깃발,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지 않으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나가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쌓여있는 대중들, 국민들, 지금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경건함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들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름 높여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저싸움이,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요, 북한 동포 2,400만에 대한 사랑이죠. 남한에 있는 4,900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초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얘기, 제가 항상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들, 이 보면 화가 나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버려서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지금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와 관련해서 걱정이 돼서 사전에 전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의 아주 부끄러운 통계들 몇 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청소년 흡연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음주 세계 1위입니다. 60년 동안 아무리 축복해 주시면 뭐합니까? 술 먹고 담배 먹고 모든 부끄러운 통계들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많죠. 여성 흡연도 세계 1등입니다. 자살률도 세계 1등입니다. 낙태율도 세계 1등입니다. 20, 30대가 죽는 가장 큰 이유가 자살입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는 PPT 화면 나오나요? 네. 초등학생들이 아는 고문 게임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이런 고문 게임을 하면서 논다고 하죠. 사람을 자르면서 피가 튀기는 장면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즐긴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식 때는 지금도 이런 졸업식 퍼포먼스를 하죠. 실제로 하는 장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하는 선배들을 둘러싸고 소화기로 뿌리는 거예요. 여기 경건하고 거룩함이 있습니까?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요. 거짓말은 아무런 도덕적인 자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어제 아마 나곰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좌파입니까? 이게 진보인가요? 아니에요. 굳이 이데올로기즘 분류를 나누자면은 음란파입니다. 참남파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많은 음란한 말과 사진과 영상들, 굳이 제가 말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획자는 항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삼보일배를 변형을 해서 이 낙곰수 기획을 한 분인데, 항의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앞에 가서 3번 절을 하고 1번 이런 욕설을 합니다. 이 낙곰수의 정봉주 전 의원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신데 어떤 분이시죠? 북한인권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쪽으로 많으셨습니까?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지해왔던 분이에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2,400만 명에게 약간만이라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먼저 한국 국회가 만들지 못하니까 미국이 만들었죠. 그럼 미국이 만드니까 북한의 내부 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북한인권법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규탄하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만듭니다. 음란해지면요, 절대로 북한 문제 볼 수 없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침묵하는지 아십니까? 음란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경건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런 겁니다. 이때 성경하고 찬송을 패러디해서 엄청난 패러디물이 나왔죠. 상대 후보를 가늠한 여인에 빗대서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는가 하면 이 낙곰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출연진들이 마땅히 돌을 던져야 하나이다. 이 돌 던지는 성경의 비유를 빗대서 패러디하고 킬킬거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깃드셨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이때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가 터졌죠. 뭐 이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경하고 찬송을 패러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찬송가 747장을 내곡동 가까이 내곡동 일대를 사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그린벨트 내 인생 소원은 재테크하면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낙곰수의 내용입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대한민국에서 6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도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북한과 열려있는 한국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낮추게 되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 음란함이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홍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공연들이 행해집니다. 소리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한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지금 정치판에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정치판에 그 북한에서 많은 요원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국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문구 안에 제가 끝까지 안 듣겠습니다. 헤드뱅을 하면서 북괴 지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조롱하고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홍대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조롱거리가 돼버렸죠. 정말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음란해져서 그래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6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귀신처럼 알아봐요. 그래서 한국이 북한처럼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귀신 같은 전략이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북한의 정권이 있고 주민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과 지배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도 민주적인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권을 결정한 적이 없죠. 그리고 60년 동안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 정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주체 사상의 영이겠죠.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이 6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년 동안 북한 정권이 주장해 왔던 게 이겁니다. 남한에서 달러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데 남한을 상대로 주장해 왔던 것의 첫 번째는요. 달러,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북한 정권은 달러가 없으면 존속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북한 내부에서 독재를 강화하려고 해도요. 이전엔 김정은이죠. 예전에 김정일, 그 이전엔 김일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있어야지 측근들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고급 스위스 시계도 사주고요. 벤츠 승용차도 사주고요. BMW 승용차도 사줍니다. 이게 모두 달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달러가 있어야지 핵무기 미사일도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주한미군도 내보낼 수가 있고 남한한테 더 많은 달러를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했던 일이고요. 모든 게 이 달러가 있어야 돼요. 북한에서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 돈, 통용되는 달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북한 정권, 김일성 가문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많은 달러를 줬었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주던 달러가 2년에 약 7.9억 달러, 한 8억 달러 정도 됐어요. 평균을 내보면은. 천안함 사건 나고 이 달러 지원이 중단돼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 2년에 7.9억 달러 정도를 줬는데, 이 달러는 북한이 중국하고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게 북한 무역액의 한 80%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숫자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중국하고 무역해서 북한이 대부분의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그런데 중국하고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게 적을 때는 7억 달러, 많을 때는 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한국 정부가 주던 달러가 더 많았어요. 이러니 북한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남한의 사람들은 더 많은 달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달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펴가지고 천안함이나 연평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북한이 안에서 끝나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60년 동안 북한이 주장해 왔던 게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나가게 하고 연방제로 통일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개념 중에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없습니다. 북한은 60년 동안 한국을 인질이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어요. 이건 영적인 대결입니다. 김일성주의라는 게 남한에서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걸 완전히 뺏어서 남한을 인질이나 노예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으로 보여지는 전쟁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60년 동안 벌어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미국이 세계에서 국방비를 50% 정도 씁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국은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쳐도 못 이겨요. 근데 이 미군이 한국에 있으면은 절대로 북한은 한국을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군이 나가야 돼요. 무조건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북한의 가장 첫 번째 남한에 대한 전략이에요. 돈을 안정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남한을 인질이나 노예로 만들어내고, 인질이나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미군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연방제 방식으로 남한하고 북한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이 연방제는 제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6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남한을 상대로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걸 가지고 60년 동안 제발 미군 나가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라, 남한의 많은 추종 세력들을 선동을 해서 반미 감정을 조장을 하면서 60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도 북한 내부에서 끝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결정적 사건이 90년대 중후반에 대량 아사입니다.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사실은 북한 정권이 끝났어요. 그때 망했습니다. 주민들이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억지로 버텨왔는데,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서부터 남한에 대한 도발의 강도, 수위를 높이기 시작해요. 이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펴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는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했던 북한에 대한 스탠스를 처음에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북한 내부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남한을 상대로 더 많은 돈, 쌀, 비료를 뜯어내기 위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이때 금강산의 관광객 박왕자 씨가 아침에 산책하고 있는데 총으로 쏴서 피격 살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요구했던 건 간단합니다. 14선언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2007년에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맺은 합의죠. 간단합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쌀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비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2008년 7월이 남한에서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인데 이명박 정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를 하고 이러고 나가지고 오히려 남한이 얼어붙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임진강에서 갑자기 밤에 물을 떠내려 보내가지고 임진강에서 야영하고 있던 야영객 6명을 살해를 합니다. 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게 2009년 9월 달입니다. 북한이 이 조치를 하고 나서 또 돈 내놔라, 쌀 내놔라, 비료 내놔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 수위를 그냥 유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했던 조치가 화폐개혁이라는 겁니다. 2009년 말에 화폐개혁이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냥 화면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화폐개혁이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이 장마당을 같이 폐쇄를 했어요.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장마당이라는 게 2000년대 지나면서 생기면서부터 배급제가 고장이 나버리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데 북한에서 이 장마당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돈을 숨겨놓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돈을 새로 찍었습니다. 옛날 돈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화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새로 찍어내버렸어요. 근데 이랬더니 옛날 돈을 쌓아놓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정권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은 당황했죠. 아니 화폐개혁을 해서 옛날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장마당을 폐쇄하면 북한이 말을 더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듣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예전에 안 하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마당에서 아줌마들이 단속 나온 북한의 당 간부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러다가 북한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때 많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 북한이 아주 당황해졌어요. 당황스러운 북한이 화폐개혁이라는 걸 한 거 북한 내부의 이 불안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가 천안함입니다. 4개월 있다 나온 거예요. 천안함 조치가 왜 나오느냐, 천안함 폭침이 왜 벌어지느냐, 북한이 망해가기 때문이에요.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서해안에서 천안함이라는 배가 지나가는데 밤에 어뢰를 쏴가지고 가라앉혔죠.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편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선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전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다지 원칙이 있는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내부적으로 고장나고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다 보니까 남한을 공갈 협박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조치가 터지고 3월 26일 날 이 조치가 터지고 그리고 5월 24일 날 5월 19일 날 북한의 어뢰 잔해 CH-공토D라는 북한의 어뢰를 끄집어 올렸어요. 터지고 난 잔해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4개국 공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한국 정부가 안 되겠다 해서 5월 24일 날 이 어뢰 잔해를 끄집어내고 4일 있다가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중단한다는 이른바 524 조치라는 게 나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조치는 이때 나온 거예요. 천안함 사건이 나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더 많은 공갈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또 이번엔 연평도 포격이에요. 한 6개월 있다가 이번에는 대낮에 연평도에서 포탄을 날렸죠. 그래서 이번에 또 4명을 죽입니다. 북한의 목표가 뭐냐? 도대체 뭘 노리고 계속 이러느냐? 북한은 60년 동안 바뀐 거 없습니다. 60년 동안 북한 정권이 목표해왔던 거는 남한을 인질이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생산 공장이나 생산 기지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달러가 올 수 있도록 자동 판매기, 돈 안 넣어도 나올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배하겠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든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천안함 사건이 터진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북한 정권이 노동당 대표자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고 하니 2010년 9월 달인데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나오고요. 9월 달에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 회의라고 해가지고 44년 만에 노동당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다시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우리의 좌표는 이거다라고 또 한 번 결정한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대남 전략이에요. 뭐냐? 우리의 목표는 이거라는 거예요.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노동당이 선언을 하기를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인데 우리의 목표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고, 즉 주한 미군을 몰아내고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이게 이른바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런 걸 한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다. 온 사회 주체사상화, 이거 간단합니다. 남한 사람들도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서 한국 군인들 46명을 죽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목표와 좌표는 이거다라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건 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남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후에, 그리고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연방제 통일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요것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영상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간은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진단하면 대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냥 나라가 망해간다, 나라가 어렵다, 뭐 종북주의, 친북주의가 있다, 부패와 음란이 창궐하다, 이런 두리뭉실한 얘기로는요 절대 기도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남한의 많은 북한을 지지해주는 정치 세력들도 이 연방제 통일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내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연방제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통일이라는 거는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념이 달라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통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남한은 자유가 있고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의 이 자유가 북한까지 올라가는 통일이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오는 유일한 합법적이고 합헌적 통일인 자유통일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자유가 없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남한까지 내려오는 통일이 적화통일이에요. 이거는 북한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런데 60년대부터 북한이 남한 사람들 만날 때는 연방제 통일을 들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방제 통일은 뭐냐? 간단합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파란색, 빨간색을 내버려 두고요, 각자 대표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통일의회라는 데다 모아보는 거예요. 각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남한은 남한, 북한은 북한 내버려 두고, 자유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자유와 민주화하는 것이고, 적화통일은 북한이 남한을 집어삼키는 건데, 야 이거 다 부당하니까 남한은 남한, 북한은 북한 내버려 두고 각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통일의회에다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한데 실제로 북한이 자유와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연방제 통일이 됐습니다. 남한의 국회의원, 북한의 국회의원을 한 220명 뽑아가지고 남한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를 고려해서 한번 뽑아보면요, 대충 이 정도로 분배가 되죠. 지금 정당마다 이합집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뭐 통합진보당, 옛날에 민노당부터 지금 새누리당으로 불리는 한나라당까지 쭈루루룩 나열이 되고, 반드시 이 연방제 의회, 연방제 국회는 제1당이 정해져 있죠. 제1당이 누구죠? 제1당은 항상,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연방제 의회, 연방제 국회가 되면요, 북한의 노동당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이 제1당에 대해서 한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연방제 통일, 연방제 연합제 통일, 흔히 북한 정권하고 한국 정부가 협상해서 통일한다는 이 통일 방안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이 제1당이 돼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집어삼키게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남한의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보면은 인구가 북한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 숫자도 북한보다 많겠죠. 그러나 남한은 남한식대로 뽑기 때문에 정당이 여러 개입니다.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이라는 정당 딱 하나만 있습니다. 북한에서 선거를 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북한식대로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표는요, 투표용지인데 여기에 뒷면에는 후보자를 딱 한 명만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명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선거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하얀색 찬성함에다가 찬성표를 던지면 끝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만약 북한의 국회의원 선거든 무슨 선거든 간에 선거를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 형식적인 선거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끌려가게 되죠. 북한을 자유화하고 민주화한 다음에 연방제, 연합제 통일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내버려 두고 그런 상태에서 남한은 남한식으로 뽑고 북한은 북한식으로 뽑아서 이른바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화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요, 자유 통일 아니면 적화 통일 말고 없어요. 통일은요, 태극기가 있고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공기가 있습니다. 통일은요, 태극기 아래서 하나가 되든가 인공기 아래서 하나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제3의 통일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분단 자체가 이념의 분단, 체제의 분단이었기 때문에 통일은 이념의 통일, 체제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치학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연방제 통일, 연합제 통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과도 단계라고 북한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방제 통일인데 연합제 통일인데 이거는 남한에서 하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로 가도 어떤 방식으로 가도 이것은 북한이 한국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야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하고 북한 정권이 대등하고 협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어제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북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정권하고 주민하고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북한 정권은요,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 정권하고 우리가 협상하고 대등하게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게 연합제건 연방제건 간에 북한 정권하고 우리가 협상해서 대등하게 평화적으로 통일했다 라고 쇼를 해도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 민주화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자유화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이 포갑 세력들과 힘을 합친 너희들도 같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북한 정권은요, 한 번도 주민들의 민주적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요, 북한을 자유화시키는 거예요.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겁니다. 김정일이 죽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지도자 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주장했어야 될 거는 북한에서 자유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 공정한 정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북한에서 드디어 자유선거, 이제 자유화되고 민주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을 새로운 국방위원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줬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런 전쟁 위기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돈과 쌀과 비료를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강제 송환당하고
아이들은 강제 낙태당하고 영아 살해당하고 공개 처형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탈북 여성들이 팔려다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죽거나 살거나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한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는요. 전쟁과 평화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우리의 악한 세력들하고 타협하고 연합한다고 했어요. 아수르가 온다고 아수르하고 타협을 하고요. 바벨론이 온다고 바벨론하고 타협을 하고요. 애굽이 온다고 애굽하고 타협한다고 해서 절대로 평화 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역사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악한 세력들,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세력들, 너희들도 하나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러한 세력들이 너희들의 평화를 유지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입니다.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사륙했는데 아니 2,400만 우리 동족들, 우리 민족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팔려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돈, 쌀, 비료 안 들어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눈 꽉 감고 귀 꽉 막으면서 북한 정권에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줘야지 그래야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맞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 책 사보십시오. 책 팔아도 저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안 되면 거룩한 대한민국 그 얇은 책자라도 꼭 사가세요. 전국에 뿌리십시오. 우리가 음란해지다 보니까 거짓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요. 화가 나면요, 미워하면요, 증오하면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흥분을 하니까. 그래서 거짓은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해질 때 다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줘야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60년 동안 94년 4월까지 정확히 통계가 잡혀있는 기간이 이 기간까지예요.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가 42만 5,271건입니다.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횟수예요. 우리가 돈을 주건 쌀을 주건 비료를 주건 상관없이 북한은 계속 도발해 왔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011년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던 해, 총 대포 미사일을 날리지 않았던 해는 분단 60여 년 동안 딱 5년 말고는 없어요. 5년 말고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건 쌀을 주건 비료를 주건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도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 주고 쌀 주고 비료를 주면 그래도 북한이 얌전해지지 않을까? 고마워서라도 라고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69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줘봤어요. 현금 현물 다 합친 겁니다.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것까지 하면 1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인된 건 69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얘기하면서 줬어요. 69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만일 식량을 사면요, 북한에 2,400만 명이 26년 동안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는 식량을 샀습니다. 북한이 수출하는 액수의 약 90%에 해당되는, 매년 북한이 수출하는 액수의 90%에 해당하는 돈과 쌀과 비료를 우리가 줬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민들은 죽거나 살거나 이건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한번 줘봤습니다.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가 옵니까? 절대 이런 방식으로 평화 오지 않아요. 26년치 생활비가 가는 동안 북한에서 딱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일어났던 유일한 변화는 군사비 지출을 늘렸어요. 북한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군사비를 3배로 늘립니다. 99년에 비해서 3배로 늘렸어요. 평균적으로. 북한이 도발과 대북 지원을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취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42만 5,271건의 북한의 도발과 2011년까지 북한이 했던 모든 도발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무기를 사용한 큰 도발을 221개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돈을 많이 줄 때 북한의 도발 빈도가 줄어들었는지 통계를 해봤어요. 예전에 6.25 사변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빼고 박정희 대통령도 18년이나 집권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이후에 1980년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6분 계셨는데 이분들 계실 때 돈을 많이 줄 때 과연 도발을 적게 했는지 통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을 때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셨을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대북 지원했을 때죠. 비슷한 수치로 도발이 많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 계셨을 때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2년에 평균적으로 4.8회 북한이 도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2년에 4.6회 도발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1년에 3.4회 도발했습니다. 제일 북한이 도발 안 했을 때가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1년에 약 2.234회 정도 도발했습니다. 이 수치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 합리적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은 한참 조용해요. 그러나 물러 터지게 대응하면요.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면 도발을 더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도발 안 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연평도 1회전, 2회전, 서해 앞바다는 계속 거의 전쟁 상태였어요. 2002년도 월드컵 4강전 한참일 때 이때 북한이 내려와서 참수리호 부시고 가버렸습니다. 윤영화 소령을 비롯해서 6명 전사했어요. 서해안은 계속 화약고였어요. 북한이 가장 크게 도발한 거는요.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핵실험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핵폭탄을 갖게 됐어요. 북한이 드디어 핵무기를 갖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핵무기는 절대무기라고 불립니다. 핵무기에는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드디어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핵폭탄을 갖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습니까?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짓말에 좀 속지 마십시오. 한국의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이 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입에 달고 다녀요. 왜 저럴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북한 전문가들은요. 북한 정권이 망하면 직업을 잃게 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든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이 핵실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쌀, 비료를 안 줘서 그랬습니까? 2012년까지 북한의 대북 지원 가운데 가장 많았던 해가 2006년이에요. 그때 정부 차원의 지원, 민간 차원 지원 다 합치면 2,982억 원을 줬습니다.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줬을 때 북한이 가장 큰 도발을 했어요. 그럼 쌀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쌀 지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고서부터 예전의 대북 정책 기조를 그냥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안에서 고장이 나면서 박왕자씨 사건, 임진강 사건, 천안함 연평도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경직이 돼버리고 대북 지원이 중단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 이명박 정부 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줄어들어봐야 김대중 정부 수준으로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펴가지고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 말고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달러는 가장 많이 줬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교역이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준 액수는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아요. 이명박 정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인데
이 4년 동안 북한에 준 달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교역이라는 이름으로 준 달러예요. 인도적인 목적으로 준 달러 말고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준 달러는요, 노무현 정부 5년 때보다 이명박 정부 4년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때보다 이명박 정부 4년 때가 더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교역액 2,278억 원 정도로 줬어요. 노무현 정부 때 6,314억 원 정도로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8,008억 원 정도로 줬어요. 돈 안 줘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한국 교계도 다 속고 있어요.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면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줄수록 북한은 도발을 더 했어요. 왜? 남한을 우습게 보고 완전히 인질이나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더 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주한미군 내보내고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될 때까지 끝까지 더 장난칠 거예요. 남한에 종북이나 친북 세력이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정권이라는 것은요, 인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한국의 이 민족주의적인 한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주체사상이에요. 이 주체사상이라는 영을 대한민국에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막아왔던 거예요. 반공이라는 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게 있습니다. 인정해요. 이래서 감정 기분 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반공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영이 남한에서 퍼지지 않도록 막는 차단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무너졌어요. 남한에 종북이나 친북 라인이 있냐 그러죠? 있습니다. 뭐 하자는 사람입니까? 간단해요. 주한미군 내보내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성회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진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남한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냐 그래요? 가공의 세력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남한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하자는 많은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2002년도 6월 15일, 2000년도 6월 15일 날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이듬해 2002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이라는 산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하자는 주장을 하는 많은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모였어요. 이게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빨리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연방제 통일을 정의를 해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권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협상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통일이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에 가서 결집하는 통일이다. 즉 북한에 쏙 들어가 버리는 북한식 흡수 통일이다. 사회주의 통일이다. 공산주의 통일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를 정의했던 사회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맹활약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이분들이 결의결단을 한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고 하니, 가운데에 있는 오종열 씨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남한의 반미 성향 집회 시위는 다 이 그룹들이 주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반미가 중요한 거하고 하네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북한은 미국만 한국하고 관계만 끊어지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 죽어도 김정일 만세 부르고 있는 사람들 재판정에서도 나와요. 지금은 법원에서도 나온다고요. 군인 장교들까지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부르는 카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요즘 모습들이에요. 이러니 미국만 나가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만 끊어지면은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미국 책임으로 몰고 가는 이 반미 감정 자극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도 다 미국식 복음주의 때문이에요. 다 미국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점점 심해질 거예요.
예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여중생 2명이 장갑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여중생 범대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자산에 약속을 한 그러니까 주한미군 내보내고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종렬 씨라는 분이 집회에 앞서서 대표였죠. 성조기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일반 시민, 일반 국민입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이에요. 반드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참가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인데 그러나 주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2005년 9월에 메가더 동상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메가더 동상 부수자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주도했던 사람들,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폭동이 나오죠. 한미 FTA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지만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그룹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FTA를 막기 위한 연합체 범국본이라는 단체는 이미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범국본이라는 단체 대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오종렬 씨라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농민들이 전국의 도청, 시청에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2006년 4월에 평택에 미군 기지가 모인다고 하니까 평택 범대위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폭동이 벌어지는데 이 평택 범대위 역시 대표는 오종렬 씨였어요. 그리고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폭동이 나옵니다. 왜 폭동이 나오는 거 아니? 폭동이 나와야 법질서가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군인들까지 폭행을 당하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주도하는 그룹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이에요. 선동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되는 양상도 폭력으로 진행됩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결집을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한국진보연대라는 이름으로 결집을 해요. 이 한국진보연대라는 이름으로 결집을 하는데 이 단체를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흐름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 정당들이 다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민노당하고 민노총이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그 이듬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입니다. 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2008년 5월 6일 날 출범할 때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 160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지만은 주도한 사람들, 맨 앞열에 나와 있는 분들이 1200번 넘는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리더급들인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군자산에 약속하죠.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99.8%가 유럽이나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0.2%는 일본하고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이런 문제가 된 거는 미국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산 쇠고기였으면 이런 문제 안 됐을 겁니다. 유럽산 쇠고기 지금 들여옵니다. 유럽에서 광우병이 99.8%가 나왔는데 그러나 유럽산 쇠고기를 한 EU FTA로 쇠고기 갈아서 소세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명도 광우병 환자가 나오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문제를 삼습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한국이 미국의 복음에 빚을 졌고 기독교 문명이 지금 미국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흐름이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 그룹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때 한국진보연대 계열에서 투쟁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지침서를 내립니다. 이건 역시 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뭐라고 내리느냐? 중요한 거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순이 미선희 사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메가더 동상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미 FTA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국 얼굴에 침을 뱉고 나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쟁 지침에 뭐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 아니,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 시군에서 촛불 행사를 조직해라.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 역량이 촛불에 들어서 사회를 마비시켜라. 진짜 목표는 정부를 주저앉히는 거고 청와대로 진격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2012년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2012년에 통일 조국을 만드는 데 있다.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허용하는 정부예요. 이걸 만들어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데 우리의 진짜 목표가 있다라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놓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산 쇠고기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예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폭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 폭력배기를 코너에 몰려있는 경찰들을 삽으로 찍는 모습입니다. 자정무효까지는 평화적인 집회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것도 불법 집회였지만 그러나 자정만 지나면은 아침에 동틀 때까지 청와대로 가자 그러면서 청와대 진격투쟁을 벌였습니다. 경찰들이 500명 넘게 다쳤죠. 일시적 일회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벌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진짜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이런 것들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당단체 민노당 민노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노당이 지금은 통합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민노당의 예전 강령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중 강령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해방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해놨습니다. 민노총, 민노당의 기층 조직입니다. 여기에도 민노총 관계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민노총의 67만 조합원들이 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나 공장에서는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활동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민노총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휘부예요. 지휘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목표와 좌표는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조직이 전체적으로 끌려갑니다. 이 67만 민노총 밑에 7만여 명 전교조도 들어가 있죠. 민노총 조합원들이 가라 주한미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카퍼레이드하는 장면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6.25 사변이라는 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닙니다. 전교조 부산교육지부에서 만든 학생교육용 자료의 일부입니다. 6.25 사변이라는 것은 조국 해방전쟁이에요. 김일성의 최후 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돼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기도하고 투쟁해서 그리고 세계의 열방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독립이 된 게 아니고요. 김일성이 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져가 가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이 런닝메이트로 활동했던 최규엽 민노당 최고위원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민노당 민노총 그룹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분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시장은 미군 기지를 몰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탈북자는 경제 유민이다. 돈이 없어 온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탈북자를 이 북한에서 범법자들인데 이 범법자들을 남한이 수용하면 안 된다. 남북한 간에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어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민노당의 대표 김혜경 전 대표가 2005년에 평양의 애국열사릉이라는 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묻혀있는 곳인데 여기에
방명록에 이렇게 쓰죠.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라, 국자, 여기에서 이 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북한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절대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예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노당의 성소수자위원회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동성애자들이 이제 성전환을 했을 때 입양권을 보장을 하고, 독립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동성애자 방송을 계속해야 되고, 교사하고 군 간부들은 동성애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되고, 성전환을 할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되고요. 교과서를 이성애 중심 남자 여자 사랑에서 남자 여자 여자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노당에서 이탈돼서 나와서 진보신당이라고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통합진보당이라고 또 이제 합쳤어요. 여기에 있던 성정치위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바로 이게 정상의 성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 친화적인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진보적인 성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지켜져야 되냐면요, 남한과 북한과의 영적 대결 구조에서 이 나라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면요,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든 역사가 다 휘청거립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고요? 왜 이런 그룹들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예전에 남노당이라는 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6.25 때 싸웠던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386 주사파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한국사의 비극이죠. 1980년에 광주 사태가 벌어지고, 이 광주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가 되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이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아예 부정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그때 대학생 조직인 전국대학생연합회, 전대협 같은 조직이에요. 이 전대협 출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협 출신들이 예전에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판결문학 국가 공식 기록,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들을 인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대협은 항상 김일성과 한민전, 북한의 대남 조직을 추종하는 지하혁명 조직에 의해 움직였다. 전대협 간부들은 회의, 집회, 시위, MT 후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식을 거행했다. 역시 국가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이 기록들은, 대한민국이 망한 다음에는 이 기록들이 다 부정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전대협 간부들이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92년도에 이제 학생회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끝낸 다음에 김일성 주석의 건강을 위하여라고 건배한 다음에 김일성 수령님 만세 삼창을 하고 회의를 마쳤대요. MT를 가서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자. 20대 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옛날은 옛날이에요. 지금은 지금이고. 옛날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김일성주의 추종했다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과장된 얘기도 아니고요, 허풍도 아니에요. 전대협 출신들이 전향을 해서 나중에 너무나 많은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국가인권위원 홍진표 씨, 전대협의 핵심 멤버고 확고한 김일성주의자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년대 이후에 학생운동 지도부가 주사파, 김일성주의가 장악했다는 것은 이거는 진실이다. 이들의 목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거고 우리는 위속임동, 친직임동을 외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를 외쳤고 김일성,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 역시 전대협의 핵심 간부였던 이동호 씨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전대협의 주체사상 추정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대협의 교육책이었어요. 강길모 씨라고 합니다. 전대협이 주사파에 장악된 게 아니라 주사파가 만든 게 전대협이다. 전대협이 주사파가 아닌 출신은 없었고 실명까지 거명해 가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분, 사람을 망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가렸습니다. 역시 국가 공식 자료를 보면은 이분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당선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했던 활동들,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긍정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20대 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해야 되겠다는 이 예민하던 시절에 입력됐던 정보들이 지금도 그다지 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들 보면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권법 저지하는 겁니다. 이러니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은. 칼럼에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기도 도중에 저 오만한 미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었고 했더니 눈물이 나면서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리던 자주의 나라였습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또 역시 맹활약하시는 현역 정치인입니다. 역시 주사파 지하 조직이 전대협에 침투시킨 김일성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북한인권법 막는데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탈북자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 하위 의제, 아래에 해당하는 의제고 이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은 악덕 상업자들이고 부도덕한 이영매매다.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것은 도덕적이지가 않다. 인권에도 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그룹들이 한국에서 너무 많아졌죠. 문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선전 능력, 선동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써도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이 천안함 복침을 해도 이게 아니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젖어 있다 보니까 놓친 일들이죠. 사실 이분들도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같이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요. 지금도 국민의 3분의 1이 믿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그렇다 쳐더라도요. 연평도 사건은 2011년 11월에 아예 포탄이 대낮에 날아가는 게 보였는데 포탄이 날아가면서 연평도에 떨어지고 4명이 죽어나가는 거를 TV로 보고 나서도 초중고생 1240명에게 물어봤더니 43%가 북한이 한 게 아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36%가 천안함도 북한이 하지 않았다. 26%가 6.25도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그룹은 진실이나 폭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나가든가 그걸 한 다음에 주한미군이 나가든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본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목숨 걸고 부딪히는 사명이죠. 이러다 보니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평화의 바다로 되었어야 할 서해가 전쟁과 대결의 촉발점이 되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저들의 천안함 사건의 수많은 의문을 다 입막음하고 미국의 핵 잠수함을 불러내
해드리겠다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한까지 끌어갑니다.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저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전쟁 불사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이 연설 이전이나 이후나 민노당 차원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전쟁 불사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들인데 그들은 국군하고 정부를 가리킵니다. 연평도 사건이 터진 다음에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성명을 내죠. 미국은 정령 또다시라고 얘기합니다. 6.25 때 일으켜놓고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원한단 말이냐 라고 성명을 냅니다.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100일 넘는 기간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모습들입니다. 일시적 일회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을 삽으로 들어짓고 파이프로 짓고 밧줄을 끌고 버스를 파괴하고 불지르고 여기에는 일고의 진실이 없었어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곳은 경건하거나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다. 온갖 거짓과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어요. 망치를 들어짓고 물총 들어 쐈습니다. 이 물총에는 까나리 액젓, 식초, 신나를 넣어서 경찰들 눈에다 뿌려댔어요. 열혈국민이라는 팀까지 나왔습니다. 열혈국민은 경찰들한테 염산병만 집어던진 팀이에요. 수많은 경찰들이 다쳤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벌어지는데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폭력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말씀하시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년 촛불 집회 때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거기서 즐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이런 공간이 됐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죠. 민노총이 2009년도에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2008년에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위 양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노란색 옷 입은 사람들은 경찰들이고 경찰버스 위에 도망가 있는 거고요.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무차별적으로 경찰들을 후려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 한 명이 실명을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도망가고 있죠. 2008년에 촛불 시위를 겪고 나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짓이 승리할 수 있구나. 진실은 의미가 없어졌구나라는 대한민국이 경건함과 거룩함에서 이제 악함, 음란한 이곳으로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변환하는 계기였어요. 이러고 나와서 벌어진 시위 양태입니다. 똑같아요. 주인공들이 같고 스토리가 같습니다. 2009년도에 쌍용 자동차 사태라고 해가지고 77일 동안 공장이 점거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여기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하죠. 민노당, 민노총 그룹이죠. 그리고 77일 동안 이런 난동이 벌어집니다. 이건 사제 대포를 쏘는 모습입니다. 사제 총을 쏘는 거고요. 표창을 날립니다. 대형 쇠총입니다. 볼트너트를 쏴서 경찰들 목에 박힌 겁니다. 공장 안에 경찰들을 모아라 놓고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이놈한 물질을 부르고 역시 불을 지르는 거고요.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이 불이 타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쇠파이프로 치는 모습입니다. 역시
민노총이 개입한 시위 모습입니다. 경찰들을 때리니까 경찰이 나는 경찰 아니라고 도망가는 거죠. 지금 문제되는 최근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의 군기지 역시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시위대가 군부대까지 난입해서 들어갑니다. 카메라 잡혔는데 나봐 당신. 야, 내 머리에 더! 뭐야, 분위기! 당신 들어왔나? 강소령 경찰 불러. 강소령 경찰 불러. 본인이 지금 협박을 했어. 어디 또 뭐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야, 닥쳐! 야, 이게 정말 감정이 가면은 정신 하나도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민노당이 피켓팅하는 모습입니다. 해군 없이는 잘 살아도 평화 없이는 못 살아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해군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민노당의 강기갑 전 대표 국회에서 난동 부리는 모습인데요. 의사 진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들고 국회 의장실로 쳐들어갑니다. 이성훈 여소인데, 이른바 공중부양 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날 부신 물건이 3천만 원 이상 가치 정도 됩니다. 경찰들 53명이 다쳤습니다.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념이나 사상은 지금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 만들겠다. 북한에 지령을 받고 하지 않는 한 지금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이나 불법은 국회 안에서도 역시 폭력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국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으로 가요. 그러나 법원에 가도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판사들도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죠. 근데 이때 나온 판결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왜 무죄인지를 판사가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 경위를 때렸는데 이 국회 경위를 때린 거는 항의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부셨는데 이거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때리면은 무죄가 돼요. 그러나 이게 종북이나 친북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죠. 그 이후에도 계속 불법 폭력 계속됐습니다. 이분한테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중앙일보에서 취재를 한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가 빨리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제시한 모델이 쿠바입니다. 쿠바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GDP가 12위면 대한민국이 수출을 7번째로 하고 무역량이 9번째예요.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양은 쿠바를 포함해서 중남미의 34개 나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신에 쿠바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쿠바는 아예 GDP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 특징이 있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권력만 좋아하는 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요 반드시 독재를 합니다. 쿠바도 수십 년 독재하죠. 북한도 수십 년 독재하죠. 소련도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권력만 쫓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굉장한 매력을 느껴요.
이 민노당 같은 경우 이제 몸집을 부풀렸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 부풀렸는데 여기에 여러 세력들을 끌어당겼는데 강령에 내세운 거 보면은 예전에 하던 주장들 거의 다 답습을 해놓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뭔고 하니 연방제 들어가 있는 6.15 14선언 이행하고 연방제하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사관 앞에서 미군 기지 앞에서 맨날 성조기 불태우고 찍고 나가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흐름들이 한국에서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미 FTA라는 거는요, 경제적인 한미 동맹이라고 불리죠. 우리가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무역해서 90% 벌어들이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이미 맺은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미국은 이미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이 기회만 주면 나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한국이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예전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일이에요. 주한미군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단 국가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미군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1년 있다가 북한이 전면전으로 치고 내려오죠. 예전에 월남이 있었습니다. 월남이 남월남 북월맹 지금 한국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남월남에서 워낙 반미 감정이 심해지니까 지금 한국하고 유사해요. 평화협정 맺고 주월 미군이 나갔어요. 1973년 3월 달에 나가니까 이번에는 2년 있다가 정확히 2년 있다가 북월맹군이 내려옵니다. 남월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티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북월맹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10년 안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월남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풍요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죠. 부패했어요. 타락하고 음란했습니다. 이리고 나라 지키겠다는 생각을 안 했죠. 이러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통일됐습니다. 통일됐는데 자유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적화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월남 사람 국민 23%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했어요. 올해 큰 선거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이 될 텐데 60년 대한민국이 끌고 왔던 이 역사가 앞으로도 더 확장되느냐 아니면은 종식되느냐 아마 대한민국의 체제가 결정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올해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만일 말이죠. 제가 몇 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종북주의나 친북주의라는 흐름이 더 강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될 수 있어요. 강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한번 상상을 발휘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친북이나 종북 라인이 어떤 정당을 뽑고 안 뽑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좌파 형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북이나 종북 라인이 한국에서 더 커지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부패 심하죠. 그러나 부패는 사람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거고 사람이 죽는 거는 반역으로 망하는 거예요. 부패보다 더 심한 문제는 반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죠. 만일 한국에서 이 친북이나 종북 반역입니다. 이런 라인들이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면 누가 친북 세력이 있고 없고 이거 문제 이전에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 머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면 정치권의 주요한 흐름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가 북한 인권법은 이제 절대 통과 못 됩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대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거예요.
쌀, 돈, 비료, 기술, 삼성 SDS 기술이 북한에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데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돕기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계도 여기에 참여할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고요. 학생 인권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돼서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질 거예요. 온갖 악법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이제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부르게 되면은요, 지금도 간헐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요. 700만 명을 악살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가문이에요. 700만 명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부산에서부터 쭈르륵 나열하면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한 자들을 우리의 영웅이라고 떠받들기 시작하면 도대체 한국에서 사람 10명 죽인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일제시대 2등 방문을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우리가 동상 만들어서 영웅이라고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갈 공간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별의별 악법, 극우 세력 처벌법 이거 만든다고 얘기해요. 문고안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제 못하게 돼요. 광우병, 난동, 공산복동정리 이런 거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겠죠. 기업이 국유화되고 공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재벌들, 우리가 재벌 욕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도망갈 겁니다. 외국으로. 있는 사람들도 외국으로 도망갈 거예요. 교포교회는 이제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움, 증오, 분노가 확산되고요. 그리고 사냥하기 시작할 거예요. 99%가 피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 1%, 특정되지도 않는 1%를 죽이기 위해서 파도해야 된다는 이 미움, 증오, 분노,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다 망가져 버리죠. 광기가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3조, 4조,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이 자유 동일의 근거 조항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북한 해방, 북한 구원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폐기할 겁니다. 한미 관계가 약화되고 한중 밀월 관계가 강화될 거예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기독교 문명에서 중국의 유교 문명권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중국 눈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허용하는 연방제 통일이에요.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1단계까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단계까지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나중에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을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심한 얘기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한번 제 말씀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요, 지금 한국 정치권 보면은 이게 사실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일제시대 45년 겪었듯이 우리가 친북시대, 종북시대, 북한 정권에 끌려가는 45년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합니다. 그래야지 참여해요. 이유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 건국의 기도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요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신 건요, 남북 통일하고 세계 평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머물지도 않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풍요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때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하나님 사명 대신하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위해 여기 있는 건데,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입니다. 북한을 열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의 건국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 풍요는요, 하나님한테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조건부로 받았는데, 풍요를 받은 다음에 이 풍요는 너희가 잘 살게 됐으니 북한을 열고 북한 사람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 지옥 가는 걸 막아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을 가지고 북한 정권에 돈 주고 쌀 주고 빌어주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1단계에서 벌어질지 3단계에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한 문제라는 건 북한의 가난하고 불쌍한 저 그냥 2,400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정확히 성경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요, 그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기도를 하면요, 우리도 물된 동산이 되고 무릎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을 받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 줬는데 나만 먹고 살겠다고 우리만 복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살게 됐으면 됐지요. 그럼 이제 북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공짜로 누려보고 싶겠다고 우리만 오손도손, 남한에서 오손도손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요, 북한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남한 사람들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재앙이 우리한테 닥쳐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화난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80%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화난 사람들이에요. 계속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해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자는 생각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나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400만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시지,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중들, 이 상처받아 있는 사람들, 사실은 민노총, 민노당, 조합원들로 가 계신 분들, 정당원으로 가 계신 분들, 이 사람들이 제일 상처가 많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상황이 답답해질수록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이라는 게 있어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뭔가 아니, 아우게이아스 왕이라는 히랍의 왕이 있는데 40년 동안 외양간을 치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똥 오줌이 엉켜가지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나 도저히 못 치우겠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한 번에 해결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정복, 침묵, 그리고 부패나 모든 음란함의 문제들까지 원인이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단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내일 말씀드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남한의 청년들이, 대중들의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문제들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통치해서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면 돼요. 자유통일시키면 됩니다. 북한 정권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돼서 이제 자유통일되면은요, 남한의 종북 세력이나 친북 세력은 없어져요. 유럽의 건강한 진보, 건강한 좌파 될 수 있어요. 북한 정권이 없는데 어떻게 종북이나 친북이 나옵니까? 남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한계까지 가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은요, 북한 정권을 자유화, 민주화시켜서 북한의 민주적 선거, 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 신앙의 자유가 북한 땅에 회복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북한 땅에 회복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2,400만이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이 자유가 회복되면요,
남한의 이 모든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있어요. 김정은 체제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제가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한국 상황을 보고 있을 때요, 이 나라가 지금 당장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총선도 대선도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사례들을 제가 몇 개 내일 예를 들을 거예요. 다 안 된다고 보고 있을 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승만 박사가 인류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인류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얼마 안 되는 의인들이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떻게 갔든지 간에 세상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혁명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버리면요, 내가 빛이 돼버리면 세상이 빛으로 바뀔 겁니다.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이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북한 사람들 제발 살려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의 고통을 제발 이제 끊어주십시오. 내 안에 내 가족들이 다 하고 있는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은요, 그러면은 탈북 난민이 2만 명만 내려와 보세요. 총선 끝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요, 모든 이슈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통일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남한의 이 답답한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상황과 이 민족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땅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실망할 거리뿐이지만 저희들이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나라에서 시영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희망과 비전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온전한 통치받게 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꾸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모든 음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모든 낙심과 상처와 이 감정과 기분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에스더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400만 동족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희망이 없다고 화나고 미움과 칭호와 분노 속에 빠져있는 4,800만 이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나라를 살려내므로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 나팔 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북한을 열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자동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복역의 기간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음란함과 거짓들을 주님 이제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경건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사실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시려 하고 이 나라를 들어서시려 하는 비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주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경건한 지도자들이 뽑히게 해주옵소서. 거룩한 지도자들이 뽑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하나님 지도자로 뽑지 말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이제 북한을 열고 통일되어 선교 강국이 되고 복음 강국이 되어 지도자가 되는 그
화려한 미래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북한 2,400만 동족들의 그 절규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하루라도 빨리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들을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는 이 땅의 청년들도 북한 동족들을 살려내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환희와 희열 속에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고 지혜의 영을 불어주시고 주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멋진 미래가 올 수 있도록 이 땅을 통치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만드셨듯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